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피의자가요. 네.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오늘 변론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오후에 있었는데 오후 2시에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3차 변론에는 직접 출석을 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변론 시작 직후에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재판 진행 안내가 끝났는데 그때 끼어들어서 양해해 주시면이라고 하면서 발언 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허가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헌법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느 피의자의 이제 재판적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피의자들도 사건의 성격이랑 별개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보통 이제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거나 재판부의 노고를 감사하거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제 재판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비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윤석열 피청구인의 반응은 그에 가까웠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은 어떤 전형적인 피의자의 반응과 비슷했는데 굵은 줄기는 하여튼 부인할 수 있는 건 모두 부인하고 떠넘길 수 있는 건 떠넘기자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검찰 수사나 이제 공수처 수사, 이제 공조본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거나 혹은 기소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한 부정이 주였습니다. 일단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증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령관들의 기소장, 공소장 안에도 그 증언 내용들이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문영배 대행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없다고 이제 짧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영배 대행이 또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준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증거와 함께 제출한 답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나는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이 사안 자체에 이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일인 것 같다. 부하에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검찰의 기소장에서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회 증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어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꽉 짜여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이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도 해당 문건의 이제 실물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실물 문건을 보면 물론 이제 간략한 메모 형태로 돼 있는데 공식 문서로 이제 작성이 된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어떤 결제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결제가 마무리된 문서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예산 편성까지 지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미 검찰에서 재판으로 넘겨놓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안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그 개업날 당일 오후 10시 40분께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그 당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비상 입법기구를 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건넸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고요. 지난 12월 17일 국회 기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직접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그 쪽지 내용을 물어봤더니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직접 준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넘겨준 참고 자료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넘겼는데 대통령은 자기는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 이제 쪽지를 받아서 그 당시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옆에 있던 차관한테 건넸다라고 이제 이 기존에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고요. 그 쪽지를 나중에 이제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받은 사람은 자기는 안 보고 차관에게 넘겼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또 준 사람은 작성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내용적인 부분하고 같이 좀 그 짚어 보셔야 될 것이 내용이 뭐냐면 국회에 들어가는 임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끊으라라는 내용이 이제 적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라고 이제 분명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 비상 입법 기구의 창설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이제 입법부를 대체하는 국회를 대체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전두환 신군부가 했었던 것처럼 국보위 같은 거를 창설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입법권까지 사실상 독점하는 독재를 시도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문건이기 때문에 그 문건을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대통령하고의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뭐 기재부 장관이 굳이 따지자면 국가의전서열상으로는 국방부 장관보다 상위거든요. 그런데 마치 뭐 부하 직원한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작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더라도 결국 그 명령이나 혹은 뭐 협의 자체는 대통령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게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모두 부인하거나 예를 들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는데도 그것도 뭐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쪽지의 실물이라든지 증언자가 국회하고 뭐 검찰에서 증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증거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끝까지 부인할 수 있는 건 뭐 우기듯이 부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부인하는 거죠. 예,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고령은 본인이 읽었으니까요. 그거는 김용현 측이 작성을 했는데 간과했다는 표현을 쓰고요. 중요한 문장은. 이게 좀 그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좀 이상한 변명인데 윤석열 그 피청구인 본인이 답변한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인 차기환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을 선포하기는 했는데 그걸 실제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할 수도 없었다. 할 능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행에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몇 번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그 포고령 자체에 딱 걸리는 문장은 간과했다. 자기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1차로 했고 며칠 전에. 아차 놓쳤다. 아차 실수로 그냥 잠깐 깜빡하고 그냥 제가 잘 못 읽어봐가지고 그냥 놓친 거. 그 중요한 계엄령의 포고령 자체를 불리한 문장. 있어서는 안 될 문장은 간과했다고 하다가 그렇습니다. 또 이번엔 이 변호인단 측이죠.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모든 계엄은 군인까지 동원해 놓고 실패하면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성공하면 잡아 가두고 이래도 된다는 논리인가요? 사실은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변명인 건데요. 그러면 집행할 의사가 없는 포고령을 왜 선포하느냐?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있는 대리인이라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하자면 국정이 장난인가? 계엄 상황이 장난인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본 얘기예요 라고 변명을 한다는 게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거나 그런 어떤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텐데도 그런 어떤 변론 전략을 쓰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의심이 나오는 게 이런 배경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극렬 지지자들 선동해서 이 상황을 좀 끌고 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는 거고요. 결국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보도를 드리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포고령을 던져놓고도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물론 모순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포고령이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에 변호인단이나 대리인단이나 혹은 피청구인 윤석열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던지긴 했지만 그걸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 라는 그렇죠.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 뭐 이렇게 생각이 포고령 드는 자체에 거고요. 대해서는 변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전략을 세웠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안 돼 있었다든지 구체적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인 것이 애초에 계엄사령부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령이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변명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기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나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도 역시 증언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일인데 예.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에 결코 법조인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명령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정원 1차장도 예. 계엄 직후부터 그런 양심 선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기소돼 있는 인물들,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 특수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이 다, 그리고 이제 경찰청장 등등을 비롯해서 정치인이나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명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렇습니다. 통할 변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모든 증언도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차 변론 때에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정영식 재판관이 지적한 부분이었었거든요. 답변서에 적어놓은 내용, 그러니까 이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 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가 뭐냐?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국회가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설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반국가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질문했었는데 그때는 답변을 못하고 추후에 예, 그랬었죠.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그랬죠.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차기한 변호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국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다. 예. 이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거든요. 예. 당신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구체적인 변명이 아니라고 구체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딱 봤을 때는 그거는 국가 이익을 해하는 일이다. 그건 전부 다 내가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어떤 그 방어 논리를요.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야당이 무슨 행위를 하면 내가 그거를 국익을 행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계엄하고 계엄 실패하면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이러면 무죄라는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초반부터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었던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3공화국, 4공화국 시절에 5공화국 시절에나 가능하던 유신헌법 체계에서나 가능하던 변명을 사실상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으면 언제든 계엄해도 괜찮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계엄군 진입하는 CCTV 같은 걸 보면요. 네.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핑계는 또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네, 오늘 심판정에서 국회 측이 증거로 신청했었던 CCTV 영상들이 재생이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계엄 선포 당시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와 선관위 청사에 진입하는 장면들을 이제 재생을 했는데요. 뭐 각자 앞에 놓여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고 현재 재판정 앞에 설치된 큰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던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보니까 뭐 헤럴드 경제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들이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할 때 윤석열 피청구인이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특히 그 영상에 좀 다소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주로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CCTV 영상 재생되는 거를 지켜보다가 유독 중선관위 영상이 나올 때는 건너편 벽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영상을 보기도 했고 입이 마르는 듯이 이제 혀를 입안에서 이제 굴리거나 자세를 이제 살짝 고쳐 앉거나 이런 어떤 그 긴장한 모습이 보였다. 뭐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기자의 취재이기 때문에 뭐 본인의 심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관적인 평가는 있을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포고령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랑 이거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군인들이 국회의장에
여러 가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침탈하고 그다음에 선관위를 들어가고 이거 자체가 실행 아닌가요? 근데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게 양립 가능한가요? 애초에 이미 포고령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뭐 그 변명이 과연 재판정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좀 봐야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러 뭐 피청구인이든 피고인이든 법정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회 측의 그 설명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국회 측에서는 피청구인의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주장하고 있는 선거 부정 관련된 주장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탄핵 심판 쟁점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하는 것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이 그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 것이고 그러면서 선거 부정은 피청구인이 발표했었던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나중에 계엄이 실패하고 난 뒤에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유로 삼은 것이지 애초부터 그걸 목적으로 계엄 선포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존재는 선관위가 아닌 행정부, 국가정보기관 등등이고 이들을 지휘하는 대통령이다. 우리 헌법에 애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국민들이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기이한 주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안 된다. 탄핵 심판 쟁점도 아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는 증거 신청을 헌재가 좀 적절하게 제한해 주시라 이런 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대신에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을 했다. 이건 어떤 소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그 공판이 끝났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갔을 때는 뭐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뭐 국군 서울지구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 대통령의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족 중에서 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들은 아마 보안 사항일 거라 취재가 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했는지 이것도 국민들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병을 핑계로 또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냐 하고 애초부터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어서요. 네네. 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권영세 그 국민의힘 대표가요. 보수 유튜버한테 설 선물 보낸 거 이것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던데요.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위원장인데요. 지금 이제 당 대표를 이제 하고 있는 셈인데 극우 유튜버들한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뤄진 일인데 유튜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배승희 변호사의 배승희 씨,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 이봉규 TV의 이봉규 씨. 잠깐 광고 듣고. 자, 아까 그 윤석열 피의자 병원으로 향했다는 게 속보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SBS가 단독 보도를 내놨는데요. 오늘 이제 공판이 끝나고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간 뒤에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는데 SBS가 한 당국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지금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서울구치소는 진료 이후에 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을 병원 진료라 내놨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본인 진료였네요. 본인 진료였고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이 병원 진료를 받게 된 배경을 윤갑근 변호사한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한테도 이제 물어봤는데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나서 특이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찌됐든 많은 환경의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겪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을 했다는데 지금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뭐 외형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 같고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지금 뭐 물론 그 전환했다는 거지만
구치소에 가기 싫은 모든 죄수들이 네. 환경 변화로 인한 심적인 갈등을 호소하면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직 대통령의 이제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로 취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관저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를 하진 않았지만 주치의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뭐 직접적으로 표출된 적은 없었고,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급작스러운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까 뭐 추가로 취재가 좀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에 어떤 귀를 기울이는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원래부터 이런 의심을 한 어떤 얘기들이 추정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치소에 가기 싫어서 병원에서 여러 지병을 핑계로 병원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심들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의심들은 있었는데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재소자들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서 아마 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이게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나 국민의힘 그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으로서라는 점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혹은 뭐 오늘 조선일보 같은 그 보수 언론들에서는 심지어 현직 대통령인 사람을 단지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현직 대통령 하랩이라도 어떤 특권 계급도 없는 대한민국 헌법에 맞춰서 다른 재소자와 같이 판단을 받는 거고요. 얘기도 전혀 이 건강과 관련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혐의 아닙니까? 혐의 자체가 무슨 사소한 혐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그걸 구속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 헌법에는 명확하게 대한민국에는 특권 계급은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재소자와 같은 조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 같은데 그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증거인멸을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권영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0명의 이 유튜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신남성연대 배인규, 김상진 TV의 김상진, 그라운드 C의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의 김채환, 공병호 TV의 공병호 씨까지 1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이 내란 선전선동으로 이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 선물을 보냈다라는 걸 어제 확인을 해줬고요.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 정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전국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사람이 기부행위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유튜버에 대한 선물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일종의 경고를 내놨습니다. 다 떠나서 그 유튜버한테 이렇게 선물까지 돌려야 됩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